네, 안녕하세요. 선생님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는 이제 흥선대원군이 우리나라 안에서 여러 가지 개혁 정치들을 했다고 설명드렸죠. 흥선대원군의 목표는 왕권 강화였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바로 양반들에게 세금을 물렸다. 그 다음에 특히 양반들이 모여가지고 군대를 면제받거나 세금을 면제받는 곳으로 굉장히 나쁘게 악용되던 서원을 47곳만 남기고 철폐했다. 그렇게 해서 양반들에게 세금을 물리고 조선 사회를 개혁해 나가는 듯 보였죠. 하지만 흥선대원군이 결국 왕권 강화를 위해 경복궁, 그러니까 임진왜란 때 불타버렸던 경복궁을 다시 짓기 위해서 또 백성들을 동원하고 많은 세금을 거두면서 결국 백성들의 마음도 잃어버렸다. 백성들의 민심도 잃어버렸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배웠어요. 근데 또 이 흥선대원군이 정치, 집권, 권력을 잡고 있던 시기에는 바로 어떤 시기였냐면 바로 서양의 배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던 시기였어요. 조선인들은 이 서양의 배를 뭐라고 불렀냐면 이양선이라고 불렀어요. 우리가 사용하던 배랑 모양이 완전히 다른 배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이제 서양인들의 배가 조선 앞바다에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조선은 위기를 느낍니다만은 일단은 그들과는 별로 수교, 무역을 한다든지 교류하는 것보다는 조선 사회를 지키려고 노력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서양 세력들이 서양 열강이라고 합니다. 서양 세력들이 어떻게 조선을 침입해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것에 맞서서 바로 조선은 흥선대원군을 중심으로 해서 통상, 나라와 나라 사이에 물건을 사고 파는 것, 즉 통상이라는 것을 거부하는 이런 정책들을 펼치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통상 무역도 하지 않고 그 다음 수교, 즉 외교 관계도 맺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책에서 나오는 이 사건들은 순서가 은근히 중요합니다. 순서들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서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자, 이제 흥선대원군 집권기 첫 번째로 이제 조선 내에서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는데 바로 이 사건이 바로 병인년에 있었던 박해입니다. 병인박해라고 불러요. 자, 병인박해는 몇 년이냐면 1866년이에요. 자, 병인박해라는 사건이 바로 무슨 사건이냐면 바로 이 당시에 서양으로부터 종교를 받아들인 조선인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바로 어떤 종교냐면 천주교를 받아들인 것이죠. 이 천주교를 왜 받아들였냐면 바로 천주교에서 하느님, 예수님 밑에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바로 이 천주교가 바로 이런 평등 사상을 이야기했기 때문이죠. 여성이든 어린아이든 양반이든 노비든 평민이든 상민이든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이런 사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조선인들 사이에서 몰래 퍼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조선은 어떤 나라였습니까? 유교 국가였죠. 맞아요. 그러니까 유교 국가에서는 이 천주교를 도저히 인정할 수 없었던 것이죠. 왜? 유교적 질서에 따른 신분 제도를 갖고 있던 사회였어요. 조선은. 그렇기 때문에 이 천주교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었겠죠. 결정적으로 바로 천주교인들이 뭐를 거부한다? 바로 유교에서 부모님에 대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제사를 거부한다. 바로 이런 이유를 들어서 이 천주교인들을 대대적으로 죽이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죽였어요. 무려 천주교 신자라는 이유로 약 8,000명 정도를 처형을 했으니까요. 자, 그럼 조선인들을 이렇게 흥선대원군 시기에 천주교라는 종교를 믿었다는 이유로 처형을 했다. 그리고 이 천주교 사건에 연루돼서 굉장히 유배를 떠나야 됐고 가족을 잃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우리 전에 배웠던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억나요? 서민 실학 공부할 때
자산어보를 썼던 정약용의 형 정약전 역시 이 천주교를 믿었다는 이유로 흑산도까지 유배를 가셨던 거예요. 하지만 흑산도에서 그렇게 우리나라 물고기들을 연구해서 자산어보라는 책을 쓰셨죠. 그리고 정약용의 첫째 형이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도 이 천주교를 믿었는데 그분은 돌아가십니다. 순교한다고 해요. 종교를 위해서 죽은 거는 순교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서 이제 정약용도 이제 여러 유교 다른 신하들에게 미움을 받으면서 강진으로 아주 긴 18년 동안의 유배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이게 바로 천주교 사람들을 죽인 사건이 바로 이 병인 박해입니다. 알겠죠? 이 천주교를 믿는 사람들을 죽인 사건. 이거를 박해라고 해요. 그럼 여기서 왜 이게 기억을 해둬야 되냐면 이때 조선인들만 죽인 게 아닙니다. 바로 이 천주교를 전파하기 위해서 왔던 누구를 죽여버렸어? 프랑스 선교사들을 처형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몰래 들어와 있던 천주교를 전파하기 위해서 들어와 있었던 프랑스 신부님들을 바로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프랑스들이 굉장히 열받았겠죠. 3명이 아니라 무려 9명을 죽여버렸대요. 그러니까 프랑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날 수 있었겠죠. 맞아요. 그래서 바로 벌어지는 사건이 순서가 중요해. 이거는 3번이야. 세 번째로 벌어지는 나중에 병인 양요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병인 양요, 병인 박해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다 몇 년일까요? 1866년에 벌어지는 사건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요거 사건의 원인 병인 박해가 원인이 돼서 1866년 병인 양요, 바로 이거는 누가 쳐들어온 것이다? 프랑스가 쳐들어온 것이다.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프랑스가 어디로 쳐들어올까요? 우리나라 서울로 들어오려면 제일 먼저 도착하는 바닷길로 오니까 바로 강화도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프랑스 강화도로 쳐들어왔다. 그래서 여기 그냥 다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프랑스가 군함을 이끌고 강화도로 쳐들어오니까 바로 이 강화도에서 싸움을 벌이게 돼요. 그래서 조선군이 이제 버티게 됩니다. 그래서 양원수라는 사람이 이 정족산성이라고 하는 곳에서 강렬하게 저항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 한성근이라는 또 사람이 문수산성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프랑스군에 맞서서 굉장히 치열한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결국 프랑스가 조선을 완전히 점령하려고 쳐들어온 건 아니고 일종의 이제 프랑스 선교사들을 처형했다는 걸 명분 삼아서 조선과 수교도 맺고 외교 관계도 맺고 또 물건도 파는 통상을 요구하려고 온 거겠죠. 하지만 조선군이 이렇게 강렬하게 저항하니까 본인들이 철수를 합니다. 하지만 철수를 할 때 그냥 가지 않겠죠. 바로 외규장각에 있던 이 외규장각에 있던 여러 가지 보물이라든지 이런 책 이런 것들을 약탈해 갑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이때 약탈해 갔던 물건들 중에서 우리 조선에서 굉장히 소중한 문화재들 보관하던 곳, 즉 강화도에 조선 왕실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책들을 바로 보관했던 이 외규장각에서 책이나 보물을 훔쳐갔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자, 병인 박해가 원인이 돼서 병인 양요가 일어났다. 자, 그럼 여기 보시면 되겠죠? 한편 나라 밖에서는 조선의 여러 나라가 조선과 바로 외교 관계를 맺을 구실을 찾고 있었다. 조선이 이를 거부하자 군대를 앞세워 침략했다. 프랑스는 1866년에 통상을 요구하며 강화도를 침략했다. 자, 요 사건을 뭐라고 부른다? 바로 병인 양요라고 부른다. 근데 이게 왜 원인인지를 여러분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병인 박해를 설명해 드렸어요. 그 다음 조선은 강화도로 군대를 보내 전투를 벌여 이들을 물리쳤다. 아까 양원수하고 한성근 설명해 드렸죠. 하지만 프랑스군은 조선군에 패하고 물러가면서
귀중한 책과 무기, 곡식 등을 약탈해 갔다. 그래서 이 외규장각이라고 하는 곳에 우리 보물이나 책을 약탈해 갔다 라고 부르면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로 이 사건을 바로 병인양요라고 부른다. 이렇게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으니까 조선인들은 한편으로는 굉장히 겁이 나면서도 어쨌든 조선이라고 하는 자신들의 사회를 지키기 위해서 또 싸우는 것도 맞고, 그 다음 또 한편으로는 천주교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종교를 인정하는 나라잖아요. 하지만 조선은 유교 사회였고 신분제도를 가지고 있는 사회였죠. 이런 사람들의 종교에 대한 자유를 인정하지 않았고, 여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믿었다는 이유로 처형을 당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프랑스가 물러갔기 때문에 조선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어쨌든 조금 지켜냈는데 성공했다라고 판단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아까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프랑스는 조선을 막 엄청나게 강력하게 공격할 생각은 없었던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조금 싸우다가 금방 철수를 해버렸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긴 거지만 뭐 우리가 생각하는 막 이순신 장군이 막 일본군을 완전히 막 다 때려 부셔가지고 승리할 정도의 승리라고 생각하시는 거라기보다는 조금 더 그냥 프랑스가 좀 더 뭐 그냥 좀 맛보기만 하다가 물러갔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좋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통상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죠. 자, 통상 이런 용어들 잘 알아두셔야 돼요. 통상은 나라 사이의 물건 등을 사고 파는 것이다, 또는 그런 관계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도대체 여러분한테 또 하나 이야기해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도대체 이 서양 사람들은 도대체 왜 조선까지 왔을까? 그렇죠. 물론 프랑스인들은 자기들의 선교사가 죽었다는 걸 구실, 명분으로 삼아서 쳐들어왔지만 다른 서양 세력들도 계속 조선으로 접근을 해오잖아. 그 이유가 바로 뭐야? 통상 때문이다. 통상. 통상이라는 거는 우리가 뭐라고 있어? 무역을 한다는 걸 생각하면 되죠. 그럼 이 서양 세력들은 도대체 왜 조선으로 쳐들어오느냐? 자, 이거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역사가 훨씬 이해가 쉬워져요. 이런 배경들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바로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과거에는 자기가 농사를 짓고 내가 거의 농사를 지어서 내가 먹는 것만 거의 생산해서 먹고 사는 그런 시대였어요. 필요한 거는 뭐 쌀이나 이런 거랑 좀 바꿔서 먹는 그런 시대지. 그러니까 물건들이 별로 풍부하지는 못했을 거란 말이야. 하지만 우리 지금 옷에 막 티셔츠 집에 막 10장 넘게 있고 신발도 여러 켤레 있는 집들도 많고, 그쵸? 옷들도 되게 많죠. 이렇게 우리가 많은 물건들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영국에서 처음에 시작되었던 바로 이 산업혁명입니다. 이 산업혁명이라는 것을 통해서 바로 뭐가 가능해졌냐면 바로 공장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물건들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티셔츠를 예를 들어 볼게요. 티셔츠를 한 장 한 장 손으로 다 만들어 가지고 입었다면 여러분이 티셔츠를 여러 장 만들기 어렵겠죠. 그렇죠? 내가 갖고 있는 거면 한 2장? 근데 이제 공장에서 기계를 이용해서 빡빡빡빡빡 이렇게 찍어내면서 티셔츠를 막 하루에 막 100장, 1000장, 10,000장씩 막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물건의 가격이 엄청 싸지겠죠. 맞아요? 그럼 물건이 많으면 뭐 하겠어요? 그쵸? 이 물건들을 결국 뭐 해야 되는 거야? 팔아야 되는 거지. 맞아? 그래야 자기가 돈을 벌 거 아닙니까? 서양 세력들이 봤을 때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두 가지의 목적이에요. 첫 번째는 바로 자기들이 물건을 팔 시장을 개척해야 되겠죠. 내가 물건을 파는 거죠. 예를 들면 프랑스나 미국인들이나 영국인들은 뭐 거의 안 왔지만 이런 사람들이 조선하고 수교를 해야지 조선에다가 엄청나게 자기들이 공장에서 만들어낸 티셔츠를 팔아먹을 거 아니에요. 그럼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바로 그런 목적에서 조선으로 접근을 해온다는 거죠. 그 다음 또 이 서양 세력들이
물건을 대량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또 재료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재료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바로 뭘 만드냐면 바로 식민지들을 만들어요. 무슨 말이에요? 처음에 다른 나라에 가서 막 팔아볼라 했더니 잘 안 팔리고 그다음에 자꾸 막 반대하는 거야. 조선의 입장처럼 수교를 거부한다든지. 그러니까 식민지를 만든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딱 보니까 우리가 전쟁하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아예 그 나라를 쳐들어가 가지고 그 나라를 자기들의 식민지, 그러니까 자기보다 밑에 있는 나라로 아예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이 법이나 모든 것들을 다 자기들이 만들어 버려. 그러고 거기다가 물건을 팔아먹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게 바로 우리가 아는 식민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바로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 당시에 바로 제국주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수많은 나라들이 식민지를 만들기 위해서 서양 세력들이 눈에 불을 켜고 다른 나라들을 엄청나게 침략해 가던 시기였습니다. 이때 아프리카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아프리카는 엄청나게 식민지가 되죠. 프랑스, 뭐 이탈리아, 뭐 벨기에, 영국 이런 수많은 나라들의 식민지가 되고요. 그다음에 인도도 영국의 식민지가 되고, 그다음 프랑스는 베트남이라는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뭐 유럽, 미국이라든지 그다음에 브라질 뭐 이런 나라들 다 엄청난 서양 세력들의 식민지가 되어 있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나라를 차지하려고 이 프랑스, 영국, 뭐 벨기에, 뭐 이탈리아 할 거 없이 엄청나게 싸우던 바로 그런 시기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이렇게 서로 막 침범해오는, 침략해 들어오는 이런 시기를 바로 제국주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이렇게 엄청난 침략을 하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었는데 조선 사회에서 좀 생각해 볼 거는 그런 세상이 변해가는 것에 조선도 약간 빨리 파악을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어떻게 보면 조금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자, 물론 이거는 토론거리예요. 우리의 것을 지키는 것이 맞느냐? 조선의 전통이 있고 문화가 있으니까요. 근데 한편으로는 다른 나라가 침략해 올 수 있다. 우리의 힘을 기르고 또는 저들과 대화를 통하고 저들이 우리보다 뛰어난 게 있으면 받아들일 수도 있어야 되고, 이제 이 뒤에 배우는 이제 이 조선 이걸 개항이라고도 하고 개화라고도 하는데, 이 시기는 계속 우리 걸 지켜야 된다는 입장과 새로운 걸 받아들여야 된다, 이 두 세력들이 치열하게 다투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결국 식민지가 돼버렸어요, 안 돼버렸어요? 결국 되어버렸죠. 누구의 식민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바로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일본이라는 나라가 이런 제국주의를 받아들이게 되면서 자신들이 시장을 만들어야 돼. 물건을 팔 곳. 그 다음에 식민지를 만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쌀이라든지 이런 걸 뺏어가기 위한 식민지로 결국 조선이 일본에게 점령당해 버린 것이죠. 알겠나요? 바로 이런 역사적인 흐름들을 알고 있으면 왜 그들이 이렇게 쳐들어오는지를 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 프랑스가 약탈했던 문화재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배웠던 직지심체 요절, 맞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프랑스에 보관되어 있었다. 그 다음에 외교장각 도서 중에 의뢰궤라고 하는 거, 왕의 결혼식이나 장례, 주요 행사 모습이 사진처럼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아주 귀중한 것이고 완벽하게 돌려받지는 못했고요. 2011년부터 5년마다 다시 빌려오는 형식으로 돌아왔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네, 좋아요. 그 다음 이제 볼 것은요. 자, 그 다음 이제 신미양요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또 이제 사건이 하나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1번하고 3번을 했죠. 자, 병인박해가 있었고 병인양요가 있었는데, 또 이 병인박해 이후에 또 조선인들이 서양 사람들을 싫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돼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요. 그래서 1866년이 굉장히 중요한 해가 돼요. 바로 1866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제너럴 쇼모노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제너럴 쇼모노라고 하는 배는 누구의 배였냐면 바로 미국의 상선은 뭐냐면 물건을 팔려고 하는 배였다 이 말이야. 이 배가 평양을 대동강을 거슬러 가지고 평양까지 올라온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목적은 뭐라는 거야? 통상하자, 무역하자. 우리 갖고 온 거랑 니네 갖고 있는 거랑 바꾸자. 계속 이렇게 통상을 요구한다고 했죠. 그 이유는 뭐야? 시장을 개척해서 물건 팔아 먹으려고. 근데 조선 정부가 이걸 받아주겠어요? 당연히 조선 정부가 거부를 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통상을 자꾸 하자. 당연히 그러면 조선 입장에서는 이거를 거부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러자 이 사람들이 여기서 행패를 막 부렸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래서 막 관리들을 납치하고 막 대포 쏘고 막 횡포를 부리는 거야. 그래서 여기 평양 감사였던 바로 박규수라고 하는 인물이 처음에는 조선군도 처음부터 싸운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막 물이 필요하다면 물도 주고 먹을 거 필요하다면 먹을 거 좀 주고 막 이런 식으로 했는데 얘네가 이제 통상하자 해놓고 거부하니까 행패를 부리는 거야. 그래서 박규수와 평양 사람들이 이 제너럴 쇼모노를 뭐 해버리냐면 불태워버려요. 불태웠으니까 당연히 그 사람들도 죽였겠죠. 맞아요. 말을 안 들으니까. 바로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또 쳐들어오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미국은 이제 바로 쳐들어오진 않았고요. 바로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제너럴 쇼모노 사건이 원인이 되어서 바로 또 하나의 사건이 벌어진다. 요게 바로 뭐냐면 신미년에 있었던 서양이 쳐들어왔다 해서 신미양요라고 부릅니다. 얘는 1871년. 알겠죠?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설민석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 하잖아. 신미년에 미국이 쳐들어왔고 광성보에서 어제연 장군이 맞서 싸웠다. 그래서 미미광어 이러면서 막 그 합성해가지고 막 파닥파닥 하고 막 여기 설민석의 가장 유행어인데 미미광어 이러면서 신미양요 이렇게 외우라고. 알겠죠? 뭐 설민 선생님의 저작권 허락을 받지는 않았지만 공부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설민 선생님 허락을 구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신미년에 쳐들어옵니다. 당연히 어디로 쳐들어올 것 같아요? 아까 프랑스가 쳐들어왔던 똑같이 배를 가지고 군사를 가지고 오니까요. 바로 강화도예요. 그쵸? 자, 강화도에서 미군 해병대와 조선군이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이때 바로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누구다고요? 어제연이라고 하는 장군이 바로 광성보라고 하는 곳에서 조선군과 미군이 전투를 벌이게 돼요. 하지만 이 전투는 굉장히 일방적인 싸움이었어요. 미군은 정말 신식 소총, 말 그대로 빵빵빵빵 쏠 수 있는 총을 가지고 있었고요. 조선군은 그거에 비하면 무기도 훨씬 빈약했죠. 총도 일단 조선군의 총은 화승총, 구슬 넣고 총알 넣고 화약 넣고 다시 다져주고 불을 붙여서 쏘는 그런 형태의 총이었죠. 임진왜란 이후에 들어왔던 조총이라고 하는 총의 종류였고, 반면에 미군은 훨씬 신식 무기였던 총, 말 그대로 빵빵 방아쇠만 당기면 나가는 그런 총이었기 때문에 일단 무기부터가 너무 차이가 심했죠. 그리고 미군이 서양의 이항선이라고 했잖아요. 그 배에서 대포를 쏘는데 이거는 뭐 조선군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죠. 훨씬 강력한 대포에 사정거리도 미군의 배는 저 멀리서 대포를 쏘면 우리는 완전히 다 맞아서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대포는 쏴봤자 서양의 배 근처도 못 가는 거죠. 그래서 일방적인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지만 조선군은 끝까지 저항을 해요. 그래서 미군들이 굉장히 인상 깊었다고 합니다. 거기 적은 기록에 조선군이 호랑이처럼 싸웠다 이런 기록이 있을 정도입니다. 어쨌든 이 어제연 장군의 장수기였던 바로 수자기, 이게 이제 대장 깃발이에요. 대장 깃발. 대장이라고 하는 깃발을
마찬가지로 미군도 전리품 챙겨가지고 퇴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미군도 이제 철수하는 게 미군이 봤을 땐 미군은 이 당시 일본을 더 크게 생각했고 또한 필리핀이라는 식민지를 이미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조선한테 뭐 그렇게 뭐 조선이 싫다고 하면 그냥 가자 귀찮다 뭐 이런 느낌이라고 좀 전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더 이상 침략해 오지 않고 그냥 철수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여기 책 내용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1871년에 미국이 쳐들어온 사건, 그걸 바로 뭐라고 한다? 신미양요. 통상을 요구하며 강화도에 침략한다. 설명드렸죠. 조선군은 미군에 맞서 강력하게 저항했다. 그렇죠. 어제현이 지키는 광성보에서 조선군이 전멸했지만 정말 한 명도 항복한 사람이 없었대요. 그리고 이 어제현의 광성보 전투를 미군이 사진으로 남겨놓은 사진이 있어요. 조선군이 얼마나 끝까지 싸웠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전투를 보면 상대가 안 됐대요. 조선군 300명인가 광성보에서 지켜서 끝까지 싸워서 전멸해서 전멸. 어제현 장군도 돌아가시고 전멸. 근데 기록에 따르면 미군은 한 명 사망자만 있어요. 그러니까 조선군 300명이 죽는 동안 미군 한 명이 죽었다는 기록인가? 두 명인가? 한 명인가? 그냥 일방적인 전쟁이었던 거죠. 어쨌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강력하게 저항해서 미군이 결국 20여일 만에 스스로 물러났다. 그러니까 이걸 물리쳤다고 하는 건 아니야. 그냥 자기들이 물러난 거라고 봐야 돼. 그러나 이 싸움에서 광성보가 함락되고 어제현 장군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다. 이것이 바로 신미양요. 네. 그래서 수작이 역시 빌려오는 조건으로 강화 역사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이렇게 뺏어간 유물은 원래 우리 거잖아. 근데 왜 선생님 자꾸 빌려와요? 그게 좀 그렇지, 그치? 잘 빌려라도 받는 게 어디야, 그치? 우리가 더 미국이나 프랑스보다 강한 나라가 되면? 근데 그러면 전쟁으로 다시 뺏어오면 안 돼요? 그런 거는 다시 전쟁을 하자는 이야기니까 그건 안 될 것 같고, 그지? 그리고 우리가 미국을 어떻게 이기겠어, 그지? 선생님은 빌려라도 온 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네. 그 다음 요렇게 사건들이 벌어졌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사건이 있는데 흥선대원군이 정말 열폭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1, 2, 3 왔는데 4번이 없잖아요. 4번이 바로 무슨 사건이냐면 독일인인 오페르트라는 사람이 여기 책엔 없죠. 오페르트라는 사람의 바로 남연군의 묘 도굴 사건이에요. 이게 뭐냐면 오페르트는 독일인이야. 남연군이 누구냐면요. 이 당시 집권하던 흥선대원군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페르트 상인이 조선한테 계속 수교하자, 통상하자 막 이런 이야기 해도 물건 사고 팔자고 해도 거부하니까 그러면 얘가 방법을 쓴 거야. 조선은 유교 사회지 않냐? 부모님에 대한 효를 끔찍하게 생각한다며.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이 협상하려면 그 흥선대원군 아버지의 시신을 몰래 훔쳐오자는 거지. 그래서 자기들이 가가지고 이 남영군의 묘를 파헤쳐가지고요 시신을 빼오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게 발각되면서 도망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 사건이 바로 언제 터져버리냐면 1868년에 벌어지게 됩니다. 조선 사회에서는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었겠죠. 맞아요. 그래서 서양 세력에 대한 반감이 얼마나 커졌겠어요. 조선은 당시는 유교 사회였으니까.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통상을 거부하겠다라는 마음이 더 굳어지는 이런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 됩니다. 그러면 좀 어렵지만 다시 한번 사건의 순서를 정리해 볼까요? 자, 병인박해가 먼저 일어났다. 알겠나요? 그 다음 이 병인박해가 일어났을 때 또 뭐가 쳐들어왔다? 제너럴 셔모노라고 하는 배가 평양에 왔는데
바로 평양 감사인 박규수가 바로 이 제너럴 셔먼을 불태워버렸다. 그쵸? 이 두 가지가 이제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누가 쳐들어온다? 바로 프랑스는 이제 바로 쳐들어왔어. 그게 바로 병인양요. 알겠죠? 병인양요. 어쨌든 프랑스가 물러갔다. 우리 거 보물 약탈해가지고. 그 다음 이제 병인양요가 일어나고 몇 년 후에 바로 이 오페르트의 남영군 묘 도굴 사건이 일어났다.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다시는 통상이나 수역하지 않겠다. 수교하지 않겠다. 서양 세력에 대한 엄청난 반감이 생겼겠죠. 그리고 또 몇 년이 지났는데 누가 쳐들어왔다? 미국이 쳐들어왔다. 그게 바로 신미양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 흥선대원군은 이런 판단을 내걸게 돼요. 바로 어떤 비석을 세운다? 척화비. 자, 중요합니다. 척화비예요. 척화비의 내용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척화비의 내용 바로 무엇이냐? 서양과는 절대 교류하지 않겠다. 알겠죠? 그래서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더 강화하게 됩니다. 즉, 뭐하다 통상수교를 거부하는 거는 그 나라와 무역도 하지 않을 거야. 그 다음에 너네랑 외교관계를 맺지 않을 거야. 외교관계를 맺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난 너네랑 대화도 하지 않을 거야. 이 서양 오랑캐 놈들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알겠나요? 그게 바로 흥선대원군의 척화비 그리고 통상수교 거부 정책. 반드시 이거 시험에 무조건 나와요. 알겠나요? 그러니까 이게 흥선대원군의 입장이었던 것이고 흥선대원군이 그 당시 가장 강한 권력을 차지하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석을 세웠다는 거죠. 이 비석의 내용이 바로 뭡니까? 여기 밑에 보시면 외세가 침범했는데 싸우지 않는 것은 그치? 결국 나라를 팔아먹는 것이다. 이놈들아. 절대 우리는 서양 세력과는 통상을 하거나 외교관계, 수교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비석에 써 붙였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네, 좋아요. 하지만 흥선대원군에게 아쉬운 점은 이런 것 같아요. 프랑스가 쳐들어왔을 때도 솔직히 이긴 전쟁은 아니었어. 프랑스가 우리보다 총이나 무기가 훨씬 뛰어났으니까. 그리고 신미양요에서 마찬가지로 미군이 우리 조선군을 정말 일방적으로 이겼단 말이야. 물론 프랑스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스스로 물러난 건 사실이죠. 근데 흥선대원군은 이거를 싸움은 졌지만 결과는 내가 이겼다고 생각한 것 같기도 해. 그렇기 때문에 이걸 거부하고 자신들을 지켜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점이 조금 흥선대원군한테 아쉬울 수 있는 거죠. 이거는 또 여러분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은 또 전통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그것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이런 흥선대원군과 같이 통상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바로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척화파라고 불러요. 척화파. 수교를 거부하는 사람들. 하지만 이 상황 속에서도 미국이나 프랑스를 보면서 자, 조선은 프랑스나 미국에 비하면 뒤떨어지는 나라는 맞잖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와 교류해야 된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있었다. 이 사람들은 바로 뭐냐면 바로 이런 사람들을 개화파라고 불러요. 결국 아직까지는 흥선대원군이 척화파였기 때문에 척화파의 힘이 더 강했지만 결국 이제 개화파와 이 척화파의 이제 싸움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자, 이렇게 흥선대원군의 정책, 바로 통상, 수교, 거부 정책 여러 가지 사건이나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다음 이 강화도 조약은 이제 또 설명할 게 많기 때문에 잠깐 끊었다가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